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판매자도 사는 사람도 모르는 그런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번 DLF가 뭐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9% 안전하더라도 쓰레기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특정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투자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그리고 그런 어떤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주제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투자의 피해를 입은 그런 사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한 투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좋은 상품이 있다고 제 하나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들어보니까 독일 국채 관련 금융 상품인데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를 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설마 금리가 마이너스를 가겠어? 그런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연 4%대의 수익률을 이제 보장해준다는 그런 상품이었던 거예요. 투자자는 혹할 수밖에 없죠. 예금금리 1%대밖에 안 나오고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4%대나 준다 그러고 게다가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금리가 마이너스 내려가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결정을 하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을 그 상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개월 만에 이 독일 국채 10년 금리가 마이너스 0.7%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아까 그 투자자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큰 돈을 대부분 이제 손실 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런 고객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백 수천 명이었던 겁니다. 이게 지난 몇 달 전에 있었던 독일 국채 DLF 사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쩌나요? 다 사후 약방문격 아니겠습니까? 잃은 돈이 돌아오진 않잖아요. 사실 투자라는 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왜 유독 그렇게 시끄럽냐? DLF 이번 사태 쟁점이기도 한데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을 가지고 마치 안전한 투자처인 마냥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많이 믿고 맡기는 은행에서 했다니까 더 충격적이었던 거죠. 말 나온 김에 이 독일 국채 DLF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DLF라는 상품은요, DLS라는 상품으로 만든 펀드입니다. DLS란 Derivative Linked Securities라고 이게 준말인데 직역하자면 파생결합증권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이거는 투자 대상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요. 표면적인 이벤트 발생 여부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이나 내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독일 DLF의 경우에는 말이죠. 독일 10년 만기 금리가 어느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연 4%대 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꽤 낮았어요.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 금리가 그 밑으로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0.7%까지 가면은 원금 전체를 100%로 손실 볼 수도 있다는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독일 금리가 어떻게 마이너스로 가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에 판매처에서 이 위험한 걸 이제 많은 투자들한테 마치 안전한 투자처인 것 마냥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근데 그 독일 금리가 불과 수개월 만에 마이너스 0.7, 4%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상품은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기도 했어요.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언론에 언급되는 원인을 보면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독일 국채 금리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매한 은행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슷한 변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그래요. 예상은 틀리기도 합니다. 예상이 틀렸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걸 설명한 데가 또 없어가지고 한번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자율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채권 만기별로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게 해당 독일 국채 DLF 상품이 한창 팔리고 있던 올해 1월 말 당시에 독일 국채 이자율 곡선입니다. 보시면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10년물 빼고는 이미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될 리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미 다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심지어 언제부터 그럼 다른 금리들이 마이너스였냐? 이 그림은요, 1년 만기 금리입니다. 2014년에 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3년 만기도 금리가 2015년부터 4년 넘게 마이너스예요. 5년물도 마찬가지고 10년물도 마이너스였어요.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 10년 금리만큼은 마이너스로 안 떨어질 거 생각한 건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다? 전례 없는 일이 맞죠. 하지만 요새 금리 세계에서는요, 전례 없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한국 기준금리도 지금 전례 없이 역사상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 관련자 분들은 아무래도 무죄했다거나 무책임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DLF 사태가 이런 비슷한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13년 동양그룹 CP 사태 때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스케일은 훨씬 컸어요. 규모가 피해 투자자가 한 4만 명이 넘었고요. 피해 금액이 1.7조 원이었습니다. 1조 7천억 원. 아무리 큰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당시에 CP라는 기업 어음을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한테 열심히 팔았습니다. 동양그룹 같은 오래된 대기업이 갑자기 망한 일이 있겠느냐, 그것도 수개월 안에. 그런데 결론은 모두 아시다시피 몇 개월 만에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신청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두 투자자가 떠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될까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동양그룹이 갑자기 망하겠느냐? 설마 독일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겠느냐? 금융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이라면 되게 혹할 만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아마 해당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들도 잘 모르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하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특히 더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상황에서는요, 금리를 조금이나마 더 짜내려다 보니까 상품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거나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팁을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높은 수익률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요, 무조건 의심부터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지만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 금리가 높다는 기준이 뭘까요? 제 경험적으로는 보통 예금 금리보다 3에서 4% 정도 높으면은 일단은 경계를 해보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넘으면은 이게 어떤 위험이 있길래 이렇게 높은가 라고 의심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독일 국채 DLF가 나쁜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주제에 고작 연 4%밖에 안 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하겠냐?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에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조심해야 하느냐? 생각보다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크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 채권이라는 거죠. 너무 위험해서. 그런데 이 미국 기준으로 WB급이면은 정크본드인데 얘네 부도율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한 1%밖에 안 됩니다. 1%의 부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쓰레기 채권이라고 불러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99% 안전하더라도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투자 상품에 있어서 보수적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예요. 무단횡단 한번 했다고 사고가 안 나죠. 그런데 100번 하고 1000번 하면은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투자도 비슷한 겁니다. 물론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부했더라도 손실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마느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원금을 회복하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데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같은 담보물이 튼튼하게 잡혀 있느냐, 아니면 만약에 주식 같은 가격 변동에 이제 배팅하는 상품이다 싶으면은 지금은 손실이지만 오랜 시간 버티다 보면은 손실을 복구하거나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2016년에도요 홍콩 지수 관련한 ELS가 크게 터진 적이 있습니다. 거의 피해액이 한 2조 가까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피해가 굉장히 컸지만 요거는 만기가 2년짜리 상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홍콩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하면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그래도 원금을 회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산 투자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분산 투자하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금융상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를 크게 고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큰 돈 또는 전 재산을 다 맡기는 거죠. 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상품이 마음에 들어도요, 잘 쪼개서 여러 개 담으셔야 돼요. 세상에는요, 좋은 상품이 되게 많습니다. 뭐 4%대 5%대 나온 건요, 부지기수로 많고요. 매일 새롭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투자 상품에 절대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더라도 뭐 투자 일부를 떼내서 조금씩 하시는 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크게 피해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